자, 지금 뭐 이게 우리의 그 이야기가 한편의 연극이라면 네. 기승전으로 막 거의 클라이막스 그 카타르시스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악성 악성. 네.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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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이렇게 합니다. VAN인데 판 이렇게 부릅니다. 판. 어렵다. 독일어식으로. 판은 아마 여러분 반고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고흐. 네네네. 가운데 있는 귀족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네덜란드식 이름이에요. 독일어권에서는 폰이죠. 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렇게 하잖아요. 폰 누구 백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판이 있다는 건 이건 네덜란드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네덜란드 쪽 계보가 나온다. 그리고 어렴풋이 네덜란드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합니다. 그걸 증명은 못해요. 자기가 귀족이라는 걸 증명은 못하는데 본인은 내가 귀족이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저희 조상이 네. 말살족이나 이런 쪽보다는 양반을 하지 않았을까 네. 좀 믿고 있는데. 네네. 아, 이 베토벤이 그럼 성이군요. 모차르트도 성이고. 하이든 뭐 다 이런 거 성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왕들 이름만 이름을 부르죠. 왕은 어차피 계보가 계속 나오니까 성을 부르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버리죠. 그래서 뭐 헨리 5세 뭐 이렇게. 헨리 다 이름이잖아요. 너무 모르는 게 없으세요, 선생님. 아니, 보다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네. 예. 아, 이제 제가 지금 베토벤 사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베토벤 얼굴은 다 알 텐데. 워낙 이제 무서운 아저씨죠. 괴팍하게 생겼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약간 탁 인상 쓰고 있고 음악도 가뜩이나 뭐 무거운데 어릴 때부터 외모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외모였대요. 굉장히 인상파에다가 음악 인상주의는 따로 있습니다. 인상파에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귀도 안 들리잖아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본인이 안 들리니까. 본인이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노인분들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막 자기가 안 들리는데 네. 자기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힘든 인상도 쓰고 있는데 소리도 지르니까. 근데 이분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헤어스타일이 좀 굉장히 이렇게 펌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그냥 헝클어진 머리예요. 베토벤의 헝클어진 머리인데 그 베토벤 이전에 모차르트, 그 이전에 하이든, 그 전에 바흐로 갈수록 가발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가발이요? 가발. 왜 그 법원에서 옛날에 서양 아, 법원에서 예, 쓰는 예. 그런 가발들을 유행을 많이 해서 어디 가면 꼭 가발을 쓴 거예요. 요즘 저 이덕화 선생님께서 말고 많이 이거는 이제 예의상 쓰는 가발을 네. 예의상 쓰는 가발을 그러니까 머리가 부시시하니까 부시시한 게 매너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발을 썼단 말이죠. 부시시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 쓰듯이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옷을 차려입으면 가발을 쓰는 게 당연히 예의고 이랬는데 베토벤 정도까지 오면 이때부터는 가발 유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기도 했지만 유행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베토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 쫙 보면 가발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가발 유행이 없었을 뿐이다. 아주 막 이랬던 사람은 아니다. 이분이 지금 생물연도로 이렇게 이제 1770년에 태어나서 네. 1827년까지 사셨네요. 네, 57세, 뭐 만으로는 56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28살 정도부터 이미 귀가 안 들려요. 베토벤은. 그러니까 거의 반평생을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사는 것이고 특히 이 사람은 모차르트처럼 일찍 작곡한 사람이 아니라 작곡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30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음악이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천재는 이분이 천재. 우리가 천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좀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신동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은 베토벤, 악성, 위대한 음악의 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악성이 그 악성 음악의 성인이에요? 음악의 성인이죠. 음악의 성인. 전 그 악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나쁜 쪽 악성. 악성 종양, 뭐 그런 거. 악성 나쁜 바이러스. 성격 뭐 이런 거. 워낙 성격도 안 좋으시니까. 누가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악성. 아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조 그 즉위 즈음에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네. 하시다가 이제 정조 승하하시고 세도 정치기에
네. 예, 그때 활동하신 분인데 아니,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하면 참 그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 네. 당시에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예.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참 연결이 탁 가로로 되는 것 같아요. 가로로.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안 들린 줄 알았는데 네. 음악 인생 절반을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작곡하셨다는 건 네. 피카소가 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더 안쓰러운 게요. 화가가 눈이 안 보인다면 최악이 뭔 것 같으세요?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게 최악이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게 최악이었을까?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을 썼는데 들어보지 못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낼 수는 있었을 텐데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자격을 뺏긴 거예요. 그게 가장 안쓰러운 겁니다. 연주를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상상으로만 듣는 거죠. 아, 선생님, 저건 또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베토벤 듣다가 너무 기구해요 다. 네. 일단 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죠. 어떤 들어볼게요. 음악이 나올지. 네. 들어보고.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엘리제가 연인 같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연. 엘리제가 여자 이름이니까.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베토벤의 전기를 뒤져보잖아요. 안 나와요, 엘리제가. 그 흔한 이름이 주변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곡이, 그러니까 그 귀가 멀었을 때 작곡한 곡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한 게 죽고 나서 출판된 곡이에요. 베토벤이 죽고 나서 몇 개의 곡들을 이제 누가 찾아낸 거예요. 아, 이거 출판이 안 된 거다라고 하고 그걸 갖고 있던 사람이 일일이 이제 출판사에 보낼 수 있게 좀 옮겨 적습니다. 이 작곡가들이 초하는 이제 거의 또 악필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옮겨 적었는데 원본은 유실됐고 밝혀 적은 사람이 여기다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은 거기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기를. 이 곡에 분명히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써 있었다. 쓴 시기와 어떤 이런 걸 좀 추정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베토벤이 좋아했던 여자 테레제라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테레제를 이렇게 베토벤식으로 글씨를 이렇게 휘갈겨 쓰면요, 이게 좀 엘리제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가장 뭐 근거 있는 얘기로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어쨌든 엘리제는 지금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 음악은 정확하게 쓰인다. 후진할 때 아주 정확하게 쓰인다. 재밌으시다. 테레제하고는 사랑을 잘 이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사랑을 잘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베토벤은 독신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좋아했던 여자분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한 건가요? 본인이 좋아했다가 본인이 싫어해요. 자존심이 있죠. 저 여자분이 날 차기 전에 내가 차야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완전 피곤한데. 딱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걔 아직도 나 좋아할걸? 뭐 이러고 다니는. 완전 악성인데요. 악성이죠. 그렇죠. 피곤해. 저는 갑자기 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네. 책을 읽어주는 프로에서 단테가 쓴 그 신곡을 읽어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신곡에 보면 막 이렇게 그 단테가 과거에서 온 그 시인의 영혼에 이끌려서 베르길리우스인가요? 맞아요. 슬쩍 봤습니다. 슬쩍. 네, 그 베르길리우스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지옥 갔다 네, 연옥 맞아요, 갔다 이제 맞아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그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네. 단테가 평생을 마음에 뒀던 사랑했던 여인이고 네. 딱 2번 만난 여자였거든요. 네. 평생을 지지고 볶고 살아도 별 느낌이 없는 인연이 있다면 네. 한 번을 스쳐도 평생 가슴에 남는 그 베아트리체를 그 소설 안에 이제 쓴 거죠. 네네. 천국에 갔을 거야. 일찍 죽었지만. 네. 약간 베토벤에 있어서 그 엘리제 네. 좀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 오히려요. 네. 진짜 유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엘리제는 뭐 그냥 잠깐 좋아했던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따져보면 베토벤이 자기가 편지에다가 불멸의 연인이라고 표현을 한 서로 익명으로 편지를 나눴던 사이가 있어요. 여자가 좀 많은데요. 많아요. 뒤에 음악학자들이 소설을 많이 썼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여자 관계보다는 음악이 중요합니다. 베토벤은 우리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참 써먹기 좋을 것 같아. 야, 이 노래 말고 다 알거든요. 엘리제를 위해. 그럼요. 엘리제가 누구야? 엘리제? 글쎄. 이거는 유작을 정리하던 분이 네. 적어놓은 이름이야. 맞아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라고 해서 실제 엘리제인지는 모른다. 누군도 몰라.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음 곡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다음 곡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네. 이 곡이 베토벤의 영혼 교향곡입니다. 영혼 교향곡. 교향곡이 9개가 있어서 이 영혼 교향곡은 세 번째 교향곡이에요. 3번 우리가 이제 뭐 에로이카 심포니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영혼. 에로이카가 어떤? 예? 어떤? 에로이카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 이 영웅이라는 제목 자체가 좀 굉장히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 곡의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걸 나폴레옹 교향곡이라고 하고 싶어 했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외국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민중을 혁명하겠다고 막 다닌다.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 왕권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합스부르크 왕가. 여기서는 왕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민중 해방하겠다고 돌아다니는 프랑스 장군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망을 하고 그놈도 똑같아! 라고 하고 표지에 그 제목 써 있는 걸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자가 증언을 한 거예요. 네. 베토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찢어버렸다. 표지를. 네. 표지만 찢었어요. 표지만 찢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악보가 출판사에 도착을 해요. 출판사에서 본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거 거기에 보나파르트라고 써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찢은 게 그때 찢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건데 어쨌든 그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 나중에 찢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출판사에 가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저기 나폴레옹으로 하지 말고 영웅으로 하자고. 아마 그 배경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스트리아에서 이걸 나폴레옹으로 출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걸 상징하는 게 또 음악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영웅 교향곡. 네. 자, 또 이 클래식을 통해서 역사와 음악을 네. 배워보는 네. 또 다음 곡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어요.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예. 월광 소나타. 월광이면 그 달빛? 눈앞에 이렇게 큰 그 슈퍼문이 펼쳐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월광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지은 제목이에요. 본인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썼어요. 소나타라는 건 여러 개의 악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소나타는요, 절대 1악장에 이렇게 분위기 안 잡아요. 보통 평범하게 지금 앞으로 나올 멜로디를 소개하는 악장이 보통 1악장이에요. 그런데 이 1악장이 아주 자유롭게 느리게 가기 때문에 보통 클래식 음악에서 이게 형식을 파괴하고 너무 자유로워 버리면 이걸 우리가 환상곡이라고 부릅니다. 판타지야. 그래서 이 곡은 환상적 소나타예요. 원래 제목이 환상적 소나타인데 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이 베토벤 죽고 나서 독일의 음악 평론가가 내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유명한 호수 루체른 호수에 달빛이 비치고 그 달빛 사이를 조각배가 지나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이 그때부터 월광 소나타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조대왕도 떠오릅니다. 네. 정조대왕께서 만천명월 주인홍이라 네. 만개에 흐르는 천 이 음. 강물이 있지만 달이 하나인데 온 강물을 비추듯이 네. 내가 그 달빛이 되어 마음 백성의 마음속에 비추겠노라. 네. 그 생각이 또 나요. 베토벤은 달빛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어찌 보면 그 평론가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잘한 거죠. 어떤 걸 뭔가 영산시킨다는 게 네. 사실 클래식에서 작곡가가 원하지 않는 걸 좀 주입한다고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긴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곡이 사람들한테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대중적인 도움을 받아서 안 사람이 공부를 해보니 이게 원래 작곡가가 붙인 제목이 아니다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제목을 짓지 않았지만 이 월광이라는 제목은 정말 훌륭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예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클래식 음악 특히. 이상하게도 대중음악에서 신곡 나오면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에서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 집중해서 듣는 방법은 제목을 붙여보세요. 곡에다가 내 나름대로 그 순간 귀가 열려요. 완전히. 처음 듣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날 평생에 기억에 남는 곡이 되는 거예요. 곡이 좀 괴상하다 그러면 아 이 곡은 괴상이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좋은 것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괴상. 뭐 있습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아, 그럼 지금도 계속 곡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곡들이 쓰여지고 있죠. 지금도 현대음악이라고 해서 진짜로 괴상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요? 요즘 음악을 잘 안 듣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가버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카소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엔 진짜 이해 못하겠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음악에도 그런 거 너무 많단 말이죠. 뭐 하나 딱 두드려 놓고 이거 음악이야 이런 것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순수하게 그 음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듣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작곡가는 이걸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쓴 거예요, 일부러. 어떤 예술가들도 특정한 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자기 작품을 만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클래식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제 전통 음악들 있잖아요. 판소리랄지 민요랄지. 문제는 이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예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시대가 있는 거이니 뭐 예를 들면은 그 범 내려온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국악도 좀 클래식도 네. 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노력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과거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통을 위배하는 거라고. 근데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다리를 놓을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 좋은 예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다 보면요.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다 부셔버려요. 어렵게 내가 왔기 때문에 난 스스로 내가 다리 만들어서 왔거든. 그렇게 들어와야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부셔버려요. 너도 다리 만들고 들어와. 그러면 뒤에 사람이 또 고생을 해서 그 진가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더 빨라지지 못합니다. 그 다리를 쉽게 건너온 사람들은요, 내가 하지 못했던 곳까지 갑니다. 더 빨리.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화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공감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게 뒷얘기가 아니고요. 전 앞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나라 영종조 시대에 나온 뭐 궁중, 뭐 악, 뭐 종묘제략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거든요. 그 고려 시대 뭐 가실 이런 거 그 당시에 대중음악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BTS 노래 같은 건데 1000년, 200년 지나고 들으면 좋겠냐고.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음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네가 언뜻 알고 있는 참 지식은 이거야라고 먼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이것도 다른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이 클래식의 대중화 또 하나의 문화를 쓰는 선구자가 되셨지만 더 제가 볼 때는 더 빛나지 않을까. 자, 이게 점점 치닫고 있는데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만한 음악이 있을까요? 자, 베토벤에? 베토벤 또 한번 들어보죠. 네.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만한 음악이 있을까요? 자, 베토벤에? 베토벤 또 한번 들어보죠. 네. 나왔다. 빰빰빰빰. 전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이 음악을 눈앞에서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니면 좀 더 좋은 스피커로 얼마나 좋을까. 지금 현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무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뭐 아바타나 타이타닉을 액정 나간 모바일 폰으로 보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맞아요. 이게 참 그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음향으로 아주 끝까지 가시잖아요. 이분들 정말 고가의 오디오로 막 하셔서 누구한테 들려주실 때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야 옆에서 연주하는 것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연주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오디오도 결국 그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주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연주회에 가서 보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수억짜리를 넣는다 해도 결국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곡은 운명교향곡이 아닙니다. 에? 아, 계속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 이 곡은요, 운명이라는 제목은 사실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이 예전에 일본에서 많이 수입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교과서를 보고 많이 번역을 하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베토벤의 비서가 나중에 이제 베토벤하고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베토벤이 이 빰빰빰빰 이걸 가지고 운명이 찾아온다면 이런 식으로 녹화하고 들어올 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표현이 어떤 인터뷰 내용에 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유럽에서는 끝까지 이걸 5번 교향곡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좀 운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동양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웬만한 음반에는 운명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영어로 데스티니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저는 요거는 네. 그 일본 분들이 네. 잘 붙인 것 같아요. 잘 붙였어요. 네, 잘 이거는 붙인 것 괜찮은 제목이에요. 같아요. 네, 제목이 없으면 네. 내가 누구한테 소개하는데 내 이름을 번호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2048-62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옆 사람은, 안녕하세요. 48번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고 두 번, 네. 세 번 봐도 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네. 시리얼 넘버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델명을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명을 붙이는 건데 아, 그러네. 물론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보다 모델명을 어렵게 적어 놓으면 매니아가 되려고 막 외우잖아요. 그런 매니아를 양산하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클래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있으면 꽤 잘 기억이 됩니다. 소통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클래식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의 음악이었던 거죠. 그렇죠.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좀 품격 있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모든 귀족들이 다 음악을 했으니까. 다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랬구나. 지금 보니까 이제 교향곡 9번이 있거든요. 예, 9번 교향곡은 또 어떤 교향곡인지. 네, 한번 들어보죠. 네네네. 조이풀 조이풀. 네. 이거 시스터 액트에 나왔었는데, 2에 나왔었는데, 환희의 송가 뭐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부르잖아요. 맞아요. 찬송가로도 알려져 있죠. 9번 교향곡 합창. 아, 이게 베토벤 거예요? 베토벤의 그냥 쉽게 합창 교향곡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교향곡 이름에 합창이 붙어 있다는 건 특별하게 합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교향곡은 합창이 없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만을 위한 곡이 원래 교향곡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성악가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사악장에 가서 합창단이 딱 일어나서 이 멜로디 불러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많은데 사람들이 이 멜로디 부르니까 이 환희의 송가 이런 가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교향곡이 독특하게 합창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합창 교향곡이에요. 형식을 파괴해버려. 형식을 파괴한 거죠. 나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왜 합창을 넣었을까요? 합창이 들어가면 뭐가 다를까요? 일반 교향곡보다. 이 사람의 소리니까. 네. 가사가 있죠. 가사가 있죠. 전달할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이건 노래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신들의 낙원이요, 뭐 이런 얘기로 출발을 하다가 이 험악한 세상이 우리를 갈라하는 거고, 우리는 그대의 힘으로 하나가 된다. 그대가 누구냐 하면 여기서 예수를 상징합니다. 험난한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예술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 가사를 알고 이 부분을 맞이하면 온몸에 전이 돼요. 가슴 벅차오르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또 뭐야? 베토벤의 마지막 곡인데요? 이게요, 예. 우리가 합창교향곡을 들으면 네. 그게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년에 교향곡도 9개까지밖에 안 되고 이게 9번 교향곡이니까 이거 쓰고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는 그 뒤에 있어요. 그 거대한 교향곡들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악기 4대로 연주하는 현악사중주를 몇 곡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곡들의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걸 후기 혈액사전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작곡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후기 사중주를 공부해서 작곡가가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경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난해한 현대음악으로 취급받는 음악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베토벤 후원자도 귀가 많이 안 들리시나 봐요. 어머머머.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사후에 인정받은. 사후도 한참 뒤에요. 음악가들은 알고 있었는데 대중한테 인정받는 거는 뭐 지금 사람도 이해 잘 못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건축에 에펠탑 만든 구스타프 에펠도 그때 그렇게 욕먹고 그땐 다 석조 건축이었는데 철골로 그쵸. 올리니까 걔만 혼자 이렇게 돼. 미쳤냐고. 이상하죠. 예. 왜냐면 이 파리에다가 아름다운 파리에 이런 파리에다가. 기괴한 철골 구조물을 만드냐. 근데 사실 지금 평가하는 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평면적으로 살던 인간이 처음으로 평면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입체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맞네. 에펠탑 네. 보고 거기다 콘크리트 입힌 게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바꾼 게 전기가 들어오면서 시간을 확장시킨 거죠. 밤에도 네. 일을 하니까. 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그런 신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한 파리 만국 박람회장을 상징하는 게 에펠탑이니 네. 공간도 바꿨다고 보는 거예요. 평면에서 이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난 뒤에는 인정받는데 네. 베토벤은 다행히 모차르트처럼 외면당하지 않고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면받았던 작품이 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곡이 지금 들을 이 곡이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죠? 네. 자, 이 곡이요. 데프가라는 곡이에요. 데프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듣고 좀 이제 추상적이긴 하네. 굉장히 좀 난해하죠? 실제로 이 곡 연주하는 거 진짜 보잖아요. 네 사람이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선생님이 사중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 해봤어요. 오. 이걸 해보는데 유일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거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15분짜리 곡을 이 말도 안 되게 기괴한 곡을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네 명이서. 그랬더니 그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한 박자에 제가 3개씩 따따따따따따따따 할게요. 네. 선생님은 한 박자에 4개씩 넣어보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보세요. 네. 자,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잘 보세요. 포인트가 잘 안 맞죠. 그렇게 네. 되면 빗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 공배수가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약간씩 빗나가잖아요. 저 데프가라는 곡이 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누가 같이 짠짠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음이 피아노가 저기 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주도 하세요? 보세요. 제가 똥땅거릴 줄 아니까요. 보세요. 지금 레파파, 레파파파 이런 멜로디를 연주를 한다면 베토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레를 이 정도로 내려요. 그리고 위에 파는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뛰어가는 거예요. 도약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따란따란따란따란을 해야 되는데 드란따다 드란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멜로디가 뭐야 이런다고요. 옛날에 그 고음불가라고 있어요. 완전히 밑에 찍었다가 완전히 위에 찍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이러냐 이런 곡이 다 있어. 그 당시에 출판사에서 이거 출판을 안 하려고 했다는. 그래서 베토벤도 수십 년 뒤에나 이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도 이 곡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수십 번 들어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수십 번 들어봐야 돼요. 데프가라고 하는 혈액사전주. 왜 악성인지 알 것 같은데요. 성인 맞네요. 네. 거기다 귀도 안 들리는데. 네. 제가 감히 뭐
평가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모차르트가 이제 그 음악적 재능의 끝판왕이면 이분은 음악적 재능 플러스 혁신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네. 기존의 틀을 깨고 정말 판타지 말씀하신 자유로움의 끝판왕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해오던 대로 가는 게 원래 그런 거니 네. 계속 그래왔잖아.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들어도 난해한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괴하죠. 맞아요. 본인이 본인 음악하고 경쟁을 해서 이래요. 그 당시에 자기 경쟁자가 없었고 항상 어디서 혁신을 하냐 하면 자기가 좀 전에 썼던 거에서 혁신을 해요. 대박이네. 선배들의 음악이 아니라 자기가 전에 썼던 거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혁신을 해버리고 몇 단계를 그걸 혼자서 해버리니까 네.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던 경지에 혼자 올라간 거죠. 그 이분은 말년이 어때요? 모차르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베토벤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귀족들이 후원을 많이 했고 다행이다.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베토벤 영화 같은 걸 보면 귀에다 뭐 나팔 같은 거 꽂고 막 작곡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동생의 아들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이분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동생의 아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 욕심이 있어서 양자로 동생이 죽은 다음에 재수 씨가 뻔히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법원에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뺏어와요. 그 친엄마를 얘는 못 보고 삼촌 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못 만나게 하고. 넌 내 아들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집착이 있구나. 집착이 엄청났어요. 어떡해. 그것 때문에 이 베토벤이 법원에다가 계속 서류를 내면서 뭐 저 여자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귀족의 피가 좀 있고 뭐 네덜란드 쪽에 뭐가 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법원에서 그때 증명하려 하는데 증명을 못한 거죠. 나중에는 돌려주게 되는데 그 말년에 그 조카를 자기 아들로 뺏어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아주 흙탕물이 됩니다. 인생이. 하지만 만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죠. 그거는 이제 그 음악적 실력에 대한 존경이군요. 음악적 실력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깔보지 못했어요. 본인도 귀족한테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았고 당신이 뭐 왕족이면 뭐예요? 나는 베토벤인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들을수록 네. 인성의 끝판왕은 하이든이다. 네. 하이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은 베토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당연히. 저 같은 싫어할 것 같은데. 성격 이상한데. 아, 완전 이상하죠. 악성이지 뭐야 그게. 네. 아유. 아, 근데 이제 뭐 예술가는 또 예술로 평가하는 것이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보니까 마지막 이제 한 분을 남겨놓고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은 또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은 네.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탈리아 사람들, 네, 뭐 독일 사람들, 네.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 클래식 음악은 이제 유럽이 정통이고 그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악은 저쪽 거지 우리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유명한 음악가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궁전이 있었고 궁정음악가라는 직업도 있었지만 네. 그런 궁정음악가들을 이탈리아 같은 데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외국 음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저거랑 비슷하네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 어때?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인 게 네. 그 유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유럽에 천국이 있고 유럽에 지옥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유럽의 천국에 가면 요리는 이탈리아 사람이 하고요. 네. 행정은 독일 사람이 하고 네. 그다음에 옷은 뭐 프랑스 사람이 만들고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의 지옥에 가면 네. 요리는 영국 사람이 하고 행정은 이탈리아 사람이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옷만 패션은 독일 사람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그 유럽의 나라 지역마다 그 자기들이 잘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예, 근데 러시아가 무슨 클래식? 러시아에서는 이상하게 음악은 문학이나 이런 건 옛날부터 굉장히 문학이면? 어마어마했는데요. 예, 도스토옙스키. 또 그렇지 않게 스키. 스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스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키. 스베르노 스키. 오늘 그럼 혹시 그 스키가 혹시 차이콥스키.